해주시겠습니다. 윤선아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발달장애아실 특수교사로 재직 중이시며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겸임교수로 활동하셨고 한국자폐학회 이사,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각 강연을 듣고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아 선생님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 재직하고 있는 윤선아라고 합니다. 부분에서 아마 진단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파트는 초기 개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초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진단의 초기를 의미하는 부분이라 아마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초기 개입뿐만 아니라 이제 생애 주기별로 부모님들께서 어떤 중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여러 치료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포커스를 좀 거기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구성은 이렇게 좀 초기 시기라든가 강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지원 서비스들 현재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원 서비스들이 어떤 걸 목적으로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가야 할 방향에선 사실 우리가 협력적인 팀 접근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기 진단이 굉장히 많이 가능해졌다는 걸 저는 이제 현장에서 많이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아마 김예희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진단 파트에서 이제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도 많이 와서 발달장애 진단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발달장애 정의 관련해서도 앞에서 이제 박희원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 법에서 발달장애를 정의할 때와는 사실 미국에서 원래 발달장애라는 개념을 설명한 것과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 저에게도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의논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발달장애인지,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가 맞는지 이런 부분을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DSM-4에서 PDD로 정의 내렸던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지칭 자체가 이제 부모님들로서는 이제 자폐만을 발달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던 굉장히 많은 습관들이 있으셨던 것이 베이스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법상으로는 지적장애와 자폐 아이들을 주로 발달장애에 넣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장애와 자폐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사진은 이제 제가 검사를 하면서 본 아이들이 매칭 자체에 있어서도 이제 컬러 매칭 같은 거를 검사를 이제 인지 테스트를 하거나 했을 때에 이제 정말 검사 도구에서 신뢰롭게 하려면 도구에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절대로 그건 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타요 버스에 있는 걸로는 할 수 있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동물은 공룡 이런 거는, 혹은 돌고래는 내가 만드는 부분들이 소근육이 굉장히 원활하다든가, 특정한 관심들을 보이는 오티스틱한 성향들 이런 부분들을 좀 검사 상황에서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지적인 능력을 정말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지능 검사라든가 발달 검사에서도 이 아이들의 특성을 잘 고려한 발달적인 테스트가 가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초기 개입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의 차이를 이제 아마 이 오디언스가 저는 어떤 분들이 될까 굉장히 궁금해서 미리 여쭤보니까 이제 사전 등록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자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조금 구분하는 거를 요거는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발달적인 부분에 있어 딜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 디비언트한 부분, 일탈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고, 초기 개입에 있어서도 이 일탈된 부분을 우리가 잘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 컨택을 해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조정의 어려움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오티즘 스펙트럼 아이들이죠. 그래서 일탈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 표현이 나오지만 실제로 써먹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어. 근데 당연히 있는데 지적장애 친구들도 발달에 지연이 있고 자폐성 장애 친구들도 발달에 지연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좀 다른가? 라고 봤을 때는 질적인 면에서 뭔가 언어를 사용하는 면에서 당연히 이럴 때는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거 생략하고 그냥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영어 수준으로 먼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차이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개입할 때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이제 부상되고 있죠. 그리고 발달의 어떤 불균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에비던스들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의 발달의 영역들 언어, 인지, 사회성, 소근육, 대근육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발달적인 어떤 현저한 불균형을 보이는 부분들 그래서 사회성과 관련된 능력들은 모방이나 지각 능력은 발달이 낮아 있고 그리고 언어의 뭐 표현이나 이해 부분도 이제 지적 능력의 어려움에 따라서 같이 낮아 있는데 소근육과 대근육은 비교적 좀 발달이 많이 낮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이는 친구들이 이제 ASD 자폐 아이들이라면 지적장애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같이 발달이 늦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 같은 걸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 지적 능력의 동반 가능성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폐성 장애는 지적 능력의 발달 지연이 없는 친구들도 있기도 하는데 이제 발달 장애라고 우리가 지칭했을 때는 이미 발달 지연의 현저한 어려움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에 따른 분류랑 요즘은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원 중심의 분류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아이들을 지금 장애 등급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폐기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 중심으로 사회적인 환경을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환경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이제 발달 장애 안에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는 자폐성 장애나 지적 장애를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교육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초기 개입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료자든 학자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더 늦기 전에 빨리 발견 즉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행히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낭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진단을 계속해서 전전하는 것보다는 빨리 초기에 적절한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기다리고 지켜보는 접근에 대해서 정말 유해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가속화되는 시기가 지금 영유아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빨리 개입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그렇다면 어떤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개별 영유아들의 사실은 장애 특성도 있고 사실은 발달 수준, 기능의 수준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수준하고 장애 특성을 잘 판단한 다음에 우리는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뭐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이라든가 뭐 오덤 교수 이하 등등의 굉장히 많은 어떤 집대성한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년 내내 주당 25시간 이상의 계획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25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 친구들한테 계속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을 때 꼭 우리가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만 혹은 치료자들이 이 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
경우에는 여러 치료 서비스들에 노출되는 시간만으로 합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개별화된 적절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를 받고 지원을 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 시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못 생각해서 25시간을 치료 서비스로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초기 개입이라고 그러니까 초기 진단 후의 개입에는 주 양육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발달과업의 시기가 많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중재 서비스에 좀 몰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 영역들의 발달, 그래서 인지, 언어, 사회성, 일상생활 기술, 소위 얘기하는 셀프 헬프 스킬들, 자조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영유아기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지원받으면서 전문가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도움을 주는 그런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아동기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또래 관계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청소년기를 넘어가면서 성교육이라든가 자아정체성이라든가 좀 더 배워야 될 것들의 발달 과업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기로 넘어가서도 여전히 직업이라든가 사회 적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직업 생활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죠, 지금.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이라든가 혹은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직업을 훈련하고, 그래서 보호작업장부터 여러 가지 어떤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사실은 영유아기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영유아기 초기 개입의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근거 기반의 실제, 이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에비던스 베이스드라는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효과가 있는가를 여러 가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결과들이 실제로 많이 누적되어 있는가, 그런 바디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근거가 확보되어 있는 프랙티스를 접근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랄지, 부적절한 효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부적절한 결과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더 많이 이런 증거 기반의 실제를 많이 강조하고, 학회 차원에서,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치료가, 이런 접근이 증거 기반의 실제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로 권하고 접근하도록 좀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그러한 어떤 방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접근은 플레이 중심으로 접근되는 그 접근 방식이 증거 기반의 실제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동일한 유아교육 과정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누리 과정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어 왔는데, 2019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누리 과정은 정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안에서 실제로 발달장애 친구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받아야 되는가도 실제로 이 통합교육 안에서 도움을 좀 주고 있죠. 그래서 치료 장면에서 도움받는 것 외에 통합 장면에서 또래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혹은 그 안에 있는 특수교육적인 접근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개별화된 접근을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일관한 활동 중심의 자연적 접근도 역시 굉장히 많은 증거 기반의 실제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관한 활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배워야 될 기술들, 아까 영유아기의 어떤 발달 과업들이 실제로 따로 떼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날 때, 그 일과 때 자연스럽게 접근해주고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원어로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0세에서 2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0세에서 2세 발달의 IFSP라는, 그래서 조금 더 가족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가이드할지, 어떻게 도와줄지를 배워야 하는 그 시기에는 특히 더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이제 일과 활동 중심의 자연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행동 지원 역시 예방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동이 그 부적절한 행동이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발생된 후에 후속적인 결과를 조정하는 부분들보다 행동이 왜 발생됐는가, 그 행동이 왜 이 장면에서, 이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에게 발생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기능 분석, 원인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한 뒤에 그 원인 자체를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원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환경을 조정하는 그러한 방식의 이제 예방 중심의 행동 지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 네 가지의 어떤 발달장애 영유아의 초기 개입 기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증거 기반의 실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게 증거 기반이다 하는 것들을 리뷰를 해서 여러 어떤 그 중재 방법들, 전략들을 좀 집대성해서 모아보기도 하고 서머리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사회성에는 어떤 증거 기반의 실제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의사소통에는 어떤 증거 기반의 실제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걸 정리를 하면서도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증거 기반의 실제들이 굉장히 많이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많이 책에도 실려 있고 논문에도 실려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찾아서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떤 중재나 접근 방식들이 찾기 쉽거나, 혹은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제대로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잘 실제 적용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오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금 집대성해서 사실 에비던스 베이스드로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폐성 장애만 조금 더 사실은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에서 가장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구성의 원칙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구성의 원칙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컴프레hen시브한 어프로치여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줘야 된다, 요거 하나만 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자연적 일과를 강조하는 것처럼 얘의 일과 안에서 얘가 배워야 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삽입해서 잘 넣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은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종합적인 접근을 모델로 하는 모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엔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하면 많지가 않죠.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 의사소통 영역은 발달장애 전반, 자폐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적장애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사회성에 기반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하는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부터 사실은 의사소통은 굉장히 많이 형성되면서 의사소통이 발달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자폐성 장애를 보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 의사소통, 즉 엄마하고의 소통, 양육자하고의 주 양육자, 엄마든 아빠든 주 양육자하고의 소통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어려움을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야 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정서 부분, 정서를 표현하는 거,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나의 행동을 사회 의사소통이나 정서에 맞추어서 이제 사실 나의 행동을 조절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조절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내용 구성에서 굉장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생애 주기별 특성이나 요구도 잘 반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범주성 장애 특성에 맞추어서 사실은 개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또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초기에 개입할 때는
진단이 조금 늦어져서 영유아기를 놓쳐서 초등학교 시기에 초기에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의 특성에 근거해서 이때에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어떻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개별화된 접근으로 맞추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사실은 교사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연수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폐성 장애 개입 내용의 구성의 원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NRC라는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폐 아이들을 위한 교수적인 우선순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얘가 그 언어 표현을 할 때 기능적이라는 이야기는 얘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얼만큼 써먹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을 배우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얘가 정말 자발적으로 그 맥락에 맞게끔 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맞추어서 얘를 발전하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프로그레스를 점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이가 의사소통 중심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언어치료든 혹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이 아이가 좋아지는 부분들을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선 얘가 펑셔널하고 자발적인 소통이 실제로 파트너들한테 의사소통 파트너들한테 발휘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평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적인 교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또래 친구와 접하기 시작하는 이제 유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회적인 파트너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교수를 받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 이 친구들이 배워야 할 것들, 차례를 지키는 거, 줄을 서는 거, 또 혹은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동일성을 고집하는 자폐의 특성이 실제로 변화를 얘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양한 환경 안에서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고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환경을 접하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또래 친구들하고 놀이 혹은 놀잇감 이런 부분들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놀이는 사실은 특히 자폐성 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 친구들도 발달장애 아이들 중에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놀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놀이 기술 자체가 부족해서 놀이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기술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놀이를 통해서 많은 발달적 학습을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 부분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사실은 일반화 부분은 여러 치료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적장애보다 자폐가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을 가지는 것이 여기서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치료실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못한다든가 이 치료실 선생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치료실에서는 사실은 성과가 발휘가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화나 혹은 몇 달이 지나도 성과는 계속 습득된 것은 유지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점검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행동은 긍정적으로 조금 더 아까 예방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접근이 있어야 되고 학업기술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가르치는 맥락 안으로 레퍼토리를 넣기가 쉬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정말 이게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인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기능적 학업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기능적인 활동에서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시작하는 거라든가 일반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개입은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턴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먼저 평가를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발달 지원의 방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부모님께서는 그리고 발달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가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지. 그리고 지역사회나 이제 인적 자원들이 있다면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그 초기 개입의 어떤 서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정. 그리고 나서 성과를 점검한 후에 다시 또 발달을 평가하고 그리고 발달의 지원 방향을 다시 결정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 교육의 흐름에서는 IFSP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IP가 있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조금 더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된
개별화된 패밀리 서비스 플랜, 가족이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3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교육적인 접근을 하게 되죠. 언어 발달하고 사회성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언어에서는 조금 더 좀 언어의 이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기능적이고 자발적인 소통이라든가 그 일반화와 유지가 가능한 소통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용에 어떤 중점을 둔 주로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 사용의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지원에 있어서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소통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걸 뺏겼을 때 소리 지른다. 그 뺏겼을 때 내 거야 가지지 마. 내가 할 거야라든가 이런 어떤 표현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거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의 방향에서 행동에 다른 행동 문제를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동 관심은 아까 김예인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시던데 우리가 특히 0에서 2세 사이에 조인트 어텐션은 이제 진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래서 공동 관심을 시작하는 거하고 반응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분들이 활동으로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관심을 시작하고 반응하는 건 특히 0세에서 2세 사이에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는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모기야 뭐라든가 저기 뭐가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나 아빠나 자기가 친숙한 사람들을 시선을 관심을 글로 몰아가는 거 끌고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접근들 그게 사실은 공동 관심을 시작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모기를 보더니 얘가 모기야 하면서 이제 아빠의 시선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얘가 발휘한 거다라고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 관심을 시작하는 기술은 반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하는 부분들과 반응하는 부분들이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어떤 접근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많이 그래도 많이 보편화돼서 찾을 수 있는 치료기관들, ABA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많이 1대1의 시도를 하는 DTT라고 비연속 개별 시도 접근에서는 사실은 공동 관심 시작하기나 반응하기를 조금 더 발달적이고 아이한테 반응하는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반응하는 그런 플로우 타임이라든가 이런 접근하고는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의 반응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로바로 강화를 해주면서 이런 공동관심의 시작이나 반응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거고 발달적이고 반응적인 접근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쪽에 가깝게 아이의 발달에 발맞춰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혹은 치료자가 옆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촉진하고 말하자면 그 놀이의 그 방향을 끌어주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만들어주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관심 시작하기나 반응하기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접근 방식들이 있는데 같은 어떤 치료 방식, 같은 어떤 접근 방식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교수적인 행동주의 접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발달적인 언어 접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교수자 중심으로 성인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1대1로 조금 더 강화 중심으로 또 혹은 피드백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라면 발달적인 언어 접근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의 위계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접목한 부분들이 사실은 자연적인 행동주의 접근이죠. 그래서 중심축 반응 훈련이라든가 이런 그 PRT 같은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ABA가 많은 어떤 그래도 좀 기관들이 확보되기 시작하면서 교수적 행동주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어려운 점들이 있죠. 1대1로 교육하면서 피드백에 의존하는 형의 대상자를 계속해서 이제 훈련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좀 취약한 것 같다. 그 부분의 발달이 미진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자연적인 행동주의 접근으로 조금 더 지금 이 아이한테 중재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PRT라든가 이렇게 이 아이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영역들, 의사소통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아이의 동기 중심으로 얘가 어디에 동기가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의사소통 방법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모님들께서 초기 개입에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 두는 게 구어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어보다는 소통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걸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어 외에 비구어적인 어떤 단서들, 눈맞춤, 표정이라든가 그래서 그 에이도스 검사에는 비누방울을 막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 아이가 그러한 비누방울 내보내는 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그러한 어떤 활동이 있는데 비누방울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하는 거를 엄마와 공유하는지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지 그것은 그 표정만으로 엄마 저 되게 기뻐요, 즐거워요, 이거 되게 신나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언어적 요소를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하고 싶은 의사소통 시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발달들도 사실 이 연구 기반의 중재에서는 언어 발달을 위해서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AAC인데 보완대체 의사소통 체계는 시각적인 지원의 체계로서 굉장히 많이 의사소통 체계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도 중증의 지적장애 친구, 발달장애에 들어가는 자폐나 지적장애 아이들한테 사실은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AAC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팩스도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 방법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팩스가 이제 그러한 어떤 방법을 가르치는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ABA의 기법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이제 ABA에서 또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AAC 부분에서 보완 대체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는 데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난점을 표하는 현장의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께 AAC를 권했을 때 우리 아이의 구어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면인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이제 구어가 AAC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AAC를 중재했을 때 구어가 지연되거나 구어에 있어서의 어떤 발달의 어떤 그 미드드러링,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퇴행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연구 결과상. 그래서 AAC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소통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의사소통,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어떤 체계로서 이 AAC가 권유되지 않고 계속해서 구어만을 고집하게 되었을 때 소통이 어려워지면 이제 행동 문제 발생하는데 근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실제로 뭐 연구 기반의 중재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발달 수준 그리고 중재 특성들을 봤을 때 자, AAC는 초기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초기 언어 발달에서 이제 시각적인 지원을 사용해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기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뭐 DTT도 초기 언어 발달에서 조금 더 문제 행동 중심으로 이제 자리가 잡혀지지 않은 이 친구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구나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타임이라든가 뭐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도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팩스도 역시 초기 언어 발달에서 의사소통이 특히 구어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시각적인 지원을 활용하면 훨씬 강점을 보이는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로 이제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연령이 높아지면 유아기쯤 들어갔을 때는 또래 중계를 하는 지원 중재라든가 상황 이야기, 비디오 모델링, 그래서 최근 급부상되는 굉장히 많이 에비던스들이 확보되기 시작하는 이미 확보되어 있지만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디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셀프 모델이냐 혹은 성인이 모델이 되느냐 친구가 모델이 되느냐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셀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가 잘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잘 앉아 있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잘 편집해서 이 친구가 앉아 있어야 되는 착석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전에 한번 보여주고 이제 그러한 어떤 가이드 앞으로의 어떤 행동들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의사소통 발달 부분을 지금 제가 강조를 했다면 사회성 발달도 마찬가지로 앞에 제가 기법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관계 맺기 기술이 발달장애 친구들한테는 상당히 미숙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 이야기라든가 DTT라든가 이런 접근 방식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초기 개입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관계 맺기는 양육자하고의 관계 맺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자하고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도와줄 것인가 하는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해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의 치료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이때는 특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이라든가 혹은 슬픔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서 조절 부분은 이제 행동 문제를 잘 조절할 수 있게끔,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이런 사회성 발달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회성 발달 중재 역시 성인 주도로 할 거냐, 아동 중심으로 할 거냐, 또래 주도로 할 거냐, 이런 방법들의 어떤 어프로치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아이의 발달의 위계상으로 가르쳐야 할 목표들을 세우고 가르치게 되는 거고, 또래 친구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성인이 주도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인이 했을 때는 조금 더 체계적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놀이를 아까 말씀드렸을 때 목표일까 수단일까 이런 부분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지금 누리과정 안에서 얘네들이 이제 어린이집, 뭐 유치원을 가야 되는 유아교육 세팅에 이제 아이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놀이가 목표가 돼 있는 부분들도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 그래서 대상놀이 안에서도 아직 감각 운동놀이만 하는 친구들, 또 사회적 놀이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비점유놀이만 하고 있는 친구들, 계속 뭔가 쳐다만 보고 있는 친구들, 사물을 쳐다만 보고 놀이는 잘 안 돼. 친구들하고 노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합놀이나 협동놀이로 넘어가지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그 놀이를 자극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놀이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놀이 치료적인 접근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놀이 치료적인 접근에서도 이 아이가 놀이가 목표가 되었을 때 대상놀이 안에서의 발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사회적 놀이 안에서의 저 놀이를 다 할 수 있는, 꼭 저 안에서의 연합놀이, 협동놀이만 좋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이들은 연합놀이 하다가 단독놀이 하기도 하지만 저 6가지의 놀이의 사회적 놀이의 위계를 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단독놀이도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연합놀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회적 놀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놀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놀이의 어떤 위계 발달이 다 형성되지 않은 채로 사실은 가장 미숙한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놀이를 가르쳐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시각적인 지원을 좀 많이 활용하면 훨씬 지적장애든 자폐든 발달장애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사실은 AAC는 시각적인 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시각적인 지원 체계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행동 지원에서든 혹은 AAC에서든 여러 가지 중재 방법에서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팩스 같은 경우도 그림 교환 체계라고 해서 시각적인 지원을 쓰는 거죠. 눈으로 보여주는 약속들,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 요 밑에 있는 기차 사진 같은 경우도 자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차를 활용해서, 시각적인 지원이죠, 활용해서 제일 힘든 감정을 이해하는 것, 표현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서 트랜스포터즈라고 해서 이렇게 CD로 만들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보급했던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효과 있는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지원 서비스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짓는 게 맞을까요? 그 지원의 어떤 목표, 그리고 내용, 효과를 검증하는 부분들은 어떤 발달을 향상시키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시는 언어치료, 뭐 놀이치료, 굉장히 많은 치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언어치료에서도 앞에서 제가 그 근거 중심의 어떤 실제들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주로 사회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소통 안에서도 지금 초기에 발달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뭔가 이 친구들이 준 언어적인 부분들까지도 잘 향상돼야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감각 통합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다면, 감각 부분에 있어서의 예민한 부분, 과잉으로 반응하는 거, 과소로 반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의 목표, 내용, 효과 검증이 사실은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결정하실 때 혹은 전문가가 도와줄 때 분명한 이 친구들의 약점 부분에서도 장애 특성이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성과를 잘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접근 방식을 어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근거 중심의 치료 및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 전략들, 이런 부분 앞에서 좀 소개를 드렸고, 지원 서비스 결정에서는 그래서 장애 특성이나 개별적인 발달 수준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치료 교육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이, 앞에 우리가 근거 중심의 어떤 접근 방식들이 실제로 프로그램화돼서 국내에 많이 보급되어 있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셨을 때는 뭘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런 걸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어떤 근거 중심의 실제들의 어떤 전략들이라든가 구성 요소들을 잘 뽑아서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전문 영역에 맞게끔 접근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의 전문성에 맞게끔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전문적인 접근들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좀 협력적이어야 되는데, 협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협력을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을 만들면 좋은데, 실제로 지금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혹은 현장에 있는 치료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 기록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성과 기록이라든가 평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부모님을 통해서 공유를 해도 전문적인 어떤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협력적인 팀 접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공동의 책임, 하나의 케이스, 한 케이스를 좀 생각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행,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런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발달장애 지원센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서 개인 사례 접근을 좀 하시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상 개인 사례 접근으로 아이피를 짜거나 하는 부분들이 또 유아교육 현장이라든가 혹은 엄마를 돕고 있는 치료기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하고 잘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은 퍼실리테이터가 있으면 그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여러 전문 영역의 선생님들이 그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트랜스디시플리너리로 가는 그러한 접근을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멀티도 힘든 것 같아요. 멀티도.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으로 인터로 좀 가려면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역할을 좀 방출하고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성과의 내용을 좀 더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력적인 팀 접근의 과제로서 제가 좀 정리해 본 것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좀 뭔가 시스템도 좀 만들고 함께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역할도 좀 방출하는 그런 어떤 팀 접근이 가능해지는 그런 세팅이 있고, 또 세팅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팀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과를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좀 팀 접근에 도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